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항공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상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 한국이 피날레 장식하는 와중에 중국은 대참사를 맞으며 멘탈이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히며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면서 갈 곳을 잃었다고 합니다. 신중으로 여겨졌던 한 국가가 중국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고난도 고개비행을 선보이며 국산 항공기 우수성을 마음 놓고 과시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늘을 수놓은 비행기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한 비행기라는 점으로 한국이 국제 항공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대참사를 맞이하는 등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혼줄이 단단히 났는데요. 다름 아닌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중국과 러시아 관람객의 전시 기체 탑승을 막아 난리가 났던 겁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달 24일 웨이보에 한 중국 네티즌이 싱가포르 에어쇼 2024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네티즌은 에어버스의 A400M 수송기 앞을 독일군과 에어버스 직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줄 서 있던 관람객에게 국적을 물으며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 국적자가 탑승 가능한지를 묻자 직원이 안 된다고 답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일로 중국 항공 팬들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적자와 어린이까지 탑승할 수 없었는데 반면에 대만 사람들은 탑승이 허용돼 중국인들의 분노가 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고 자국산 항공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국산 항공기는 C919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에어쇼에도 나와 많은 중국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차별 논란에 중국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지자 에어버스 측은 즉각 사과하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는데요. 에어버스는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기간 중국인 관람객이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인들의 충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에어버스 사태는 인종차별로 인한 중국인과 러시아인의 관람 금지라기보다 국제정치적인 복잡한 이유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의 최첨단 항공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에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방위산업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만큼 관람객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차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중국산 항공기도 국제 에어쇼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그 나름 주목을 끌었는데요. 스펙, 성능과 관계없이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여객기가 해외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중국 내수용으로 머물고 있는 중국산 항공기가 얼마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지 궁금증이 커졌지만 사실 해당 여객기는 현재 중국에서만 승인된 상태라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 상용항공기가 2022년 제작한 첫 국산 항공기인 C919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C919 여객기는 중국 당국의 지원하에 코맥과 개발한 첫 중국 자체 제작 항공기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맥은 2006년부터 C919 연구개발에 착수해 재작년 중국 항공 당국으로부터 상용 비행을 위한 최종 절차인 가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 중형 여객기로 분류되며 탑승 정원은 164명, 대당 가격은 약 1,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919는 아직 중국 국내선에서만 이용 중으로 2022년 한 대, 작년엔 3대가 중국 동방항공에 인수됐고 올해 12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아직은 소량 생산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3에서 5년 내에 설비 증설에 나서 대량 생산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당초 코맥의 목표는 연 150대 이상 생산이었지만 중국 경기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으로 코맥의 증설이 본격화되면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 등 서방 기업들이 양분한 여객기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C919는 미국과 유럽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 수출에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C919는 아직 5시간에서 6시간 비행 능력에 그치면서 중국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저가 내수용으로만 판매될 가능성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C919는 문제가 많은 항공기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라면 중국 항공사도 꺼려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저가 항공사인 GBA 항공사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보잉 737 맥스를 구매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BA항공사 황추비아오 회장은 737 기종을 수년간 운항해보니 원가와 안전성이 좋은 기종이라 정치와 무관한 상업적 거래를 했다며 C919를 구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보잉만큼 좋지 않다고 확 잘라 말했습니다. 다소 애둘러 표현했지만 사실 C919는 언제 상업 운항이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로 공급 능력과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919는 재작년 하반기 중국 민항국 운항 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12월에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항공은 작년 2월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 비행을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하이 훅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애초에는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우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통 역추진 장치는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입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동방항공의 C919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일면에 비행 소식을 전하며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SNS에는 사고가 난 엔진이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 GE와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법인인 CFM 인터내셔널이 공급한 LEAF-1C 엔진이라는 글만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원인이 공급사 때문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대형 여객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안전성도 갖춰야 하는데 그런데 벌써 중국 내에서는 순조롭게 시험 비행이 마무리된다 해도 누가 C919의 첫 승객이 되고 싶겠냐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에어버스를 엄청나게 구매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의 반발과 불매운동이 더더욱 거셌던 건데요. 실제로 작년 초 중국은 에어버스의 항공기 160대 구입을 결정하고 대량 구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에어버스가 2019년 중국에 300대를 판매한 데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로 당시 양국 정상들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주목됐었습니다. 중국에 판매된 기종은 H160으로 VIP 이동부터 군사 임무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당시 에어버스는 2015년 H160 출시 이후 최대 규모 민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수요가 많아지자 에어버스는 중국의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만 쓰고 푸대접을 받는 등 프랑스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에게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최근의 에어버스 논란과 대비되게 그간 프랑스가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60년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올해 1월엔 중국이 프랑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를 다짐하는 등 중국에서도 프랑스와의 관계를 남다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EU의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을 주도한 곳이 프랑스로 확인된 건데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중국 무역 정책의 흐름을 바꿨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입김으로 EU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에어버스 사태 발생으로 인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그간 프랑스의 속내가 어떠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의 경우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자국 업체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항공 분야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랑스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어버스 사태는 방위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항공산업 내에서의 국제관계가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스러운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6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프랑스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으로 항공산업 얼마나 중요한 전략 분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은연중에 감싸던 프랑스의 국제 정치, 외교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중국은 진정한 국제 왕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